여러분, 매달 100만 원 배당 받으려고 샀는데 건보료가 매달 30만 원으로 따라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결책 딱 3개로 끝냅니다. 제일 먼저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 세 번째는 해외 직투, 양도 차익입니다. 저는 국내은행에서 실무를 했고 뉴욕 월가 쪽 금융회사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20년 넘게 금융경제를 강의해 왔습니다. 오늘은 건보료 고지서로 맞는 현실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상담에서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은퇴 후 월급처럼 받고 싶어서 월배당 ETF를 쌓아두셨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부양자였던 분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통지를 받고 건보료가 0원에서 20에서 30만 원대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멘붕이 시작됩니다. 댓글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어디인가요? 직장, 지역, 피부, 세 글자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세 가지 자격 종류에 따라서 건보료 부과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숫자로 정리합니다. 2025년 기준 직장, 지역,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7.19%로 조정됩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건보료가 싫어하는 소득은 따로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소득 월액 산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자와 배당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말고 임대, 사업,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의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추가 건보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월 배당 100만 원은 연 1200만 원이니까 이 2천만 원 기준만 보면 아직 아래라서 추가 건보료 기준은 안 넘은 거죠. 물론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에는 또 다른 규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입니다. 건강보험 쪽 규정에 이런 문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아예 건보료 계산에서 빼준다라는 규정입니다. 즉, 이 말은 이자나 배당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 아예 없는 걸로 보고 건보료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보료는 2천만 원 기준이라 했는데 또 1,0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세법에서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말도 듣습니다. 결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건보료 2천만 원과 건보료 1,000만 원 제외 규정 그리고 세금 2천만 원 종합과세 기준까지 섞여버리면 이 세 개 숫자가 뒤섞이면서 완전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제가 다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외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보수의 소득월액 보험료로 추가 건보료가 붙습니다. 이때 이자와 배당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아예 건보료 계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다시 말해 건보료용 소득을 계산할 때는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즉 2천만 원은 추가 건보료를 부과할지 말지 보는 기준이고 1,000만 원은 금융소득을 아예 소득에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해드린 월배당 100만 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월배당 100만 원은 연간으로 합산하면 1,200만 원 금융소득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 임대, 기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연 2천만 원 기준만 놓고 보면 1,200만 원이 2천만 원 기준 아래이므로 일단 추가 건보료를 납부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소득 1,000만 원 규정 측면에서는 1,200만 원이 기준선인 1,00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금융소득 외 다른 기타 소득으로 800만 원이 넘게 생기면 합산해서 2천만 원을 넘게 되므로 이때부터 추가 건보료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 금융소득 500만 원, 그 외 소득인 사업, 임대, 기타 소득으로 1,600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500만 원 더하기 1,600만 원 하면 2,100만 원이 되니까 2천만 원 넘어서 추가 건보료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건보료 계산에서 없는 걸로 간주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금융소득 500만 원은 0원 취급하고 나머지 소득 1,600만 원만 보니까 보수의 소득 합계 1,600만 원이 2천만 원 기준 이하이므로 추가 건보료는 안 붙습니다. 이처럼 건보료는 금융소득 1,000만 원 룰과 보수의 소득 2천만 원 룰을 같이 봐야 해서 숫자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금방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반복학습이 중요하거든요. 첫째, 2천만 원은 추가 건보료를 붙이느냐의 기준입니다. 둘째, 1,000만 원은 금융소득을 건보료 계산에 포함시킬 거냐의 기준입니다. 셋째, 세법의 2천만 원은 종합과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덜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솔직히 머리 좀 지끈하셨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내도 될 세금을 괜히 더 내게 되는 건 결국 나만 손해니까요. 왜 이렇게 세금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하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이런 내용을 전 국민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더 내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갈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리스크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양자 자격 컷 리스크입니다. 월배당이 무서운 이유는 세금보다 자격 변화 때문입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소득과 재산 구조로 건보료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0원이던 건보료가 20에서 30만 원대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둘째, 직장가입자도 끝이 아닙니다. 근로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추가 고지가 옵니다. 월배당 상품을 여러 개 쌓아두면 어느 순간 합계가 튀어버립니다. 셋째, 핵심입니다. 배당은 건보료 산정 항목에 들어가는데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 생긴 매매 차익은 이자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간주돼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S&P 500 ETF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어도 배당으로 벌면 건보료를 건드리게 되고 반대로 양도 차익으로 벌면 건보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월배당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월배당을 일반 계좌에서 키우는 걸 멈추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를 피하는 3가지 해결 루트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인 ISA입니다. ISA는 수익에 대해 200만 원 비과세 구간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합산을 막는 데 유리하다고 안내되는 겁니다. 월배당 ETF를 계속하겠다면 일반 계좌가 아니라 ISA로 이동해서 세금이나 건보료 누수를 막는 계좌로 쓰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연금저축과 IRP 계좌입니다. ETF 분배금은 원래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절세계좌에서는 분배금 입금 시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과세 구조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개인형 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받는 방식을 설계하면 건보료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 연금 계좌는 중간에 깨면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 계좌와 노후 계좌를 분리해서 운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해외 직투 전환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하나 있어요. 해외 직투를 하면 건보료가 0이다 라는 말은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해외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이라서 건보료에 민감합니다. 대신 해외 주식과 해외 ETF를 팔아서 생기는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간주돼서 현재 제도에서는 건보료 산정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투의 핵심은 SCHD, 즉 슈드 같은 고배당 ETF 하나로 월세 받듯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배당은 최대한 적게 나오는 성장형 자산에 투자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씩 매도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합니다. 배당으로 생활비를 만들지 말고 배당은 최소화하고 생활비는 정기 매도로 조절하는 방식이 해외 직투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피부양자 유지가 1순위다.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월배당을 일반 계좌에서 키우지 마시고 ISA나 연금 계좌로 옮기는 게 먼저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 커지면 그게 그대로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피부양자 자격을 흔들 수 있거든요. 둘째, 내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숫자를 항상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근로외소득 2천만 원 기준과 금융소득 1,000만 원 룰, 이 두 개를 넘나들지 않도록 체크하면서 ISA 계좌를 활용해서 새어나가는 금융소득을 안 보이게 막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셋째, 이미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배당을 계속 키우기보다는 배당보다는 성장형 자산 위주로 가져가고 필요한 생활비는 정기 매도로 만들어 쓰는 구조가 훨씬 깔끔합니다. 배당은 최소화, 삶에 필요한 현금 흐름은 매도로 설계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댓글로 직장, 지역, 피부, 또 월배당 목표, 그리고 ISA 연금 계좌 유무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케이스별 템플릿으로 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월배당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받는 걸 멈추라는 겁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빨리 닿게 하는 버튼입니다. 지금까지 월가 출신 여운봉 박사였습니다.